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뭐 이걸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 두통 강의를 하기 전에 처음에 어떤 강의를 할 거냐는 부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할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제일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제일 먼저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신가요? 누굴까요? 아니죠. 이 사람 아이언 홀스, 강철 말, 아이언 홀스, 이런 철인의 상징인 루게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님이시죠. 유명한. 근데 왜 이렇게 너무 불편한 포즈로 앉아 계시죠?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영국에서는 모토뉴론 디지즈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아마요트로픽 라테랄 스클레로시스라고 하고 일반 사람들은 루게릭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질환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질환은 10만 명당 1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질환입니다. 이거를 열심히 설명을 해주면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간질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간질, 요새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전증은 꽤 많습니다. 100명에 한두 명 정도. 여기가 100명이 될랑말랑하면 한두 명 있을랑말랑 하겠죠. 예. 이걸 해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제일 흔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게 어떤 걸까 고민하다 두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두통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두통을 경험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여기서 두통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를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두통이 한 번도 없던 사람 손들어 보세요를 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특히 1년 동안에 두통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다행스럽게 여자의 80%가 두통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재미있는 광고가 있어요. 이 광고를 보면 광고 좀 네, 두통의 양상이라던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를 좀 설명을 해놔요. 너 머리 아파? 그니까 약 먹으랬잖아. 정확한 얘기를 해주죠. 이 약을 먹었어야 돼요. 머리가 아프면 제가 태어났죠. 저는 방치하면 점점 커져서 방치하면 점점 커집니다. 병원 안 가고 힘들게 방치하면. 합니다. 이 정도의 두통을 가져요. 지금 여기 많이 있는 컸죠. 사람들도 두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거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계속 방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주인님은 남자가 무슨 약이냐며 두통약을 안 드시네요.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커지고 사고도 칩니다. 주인님 모시고 회의하러 갑니다. 친구들도 있네요. 오늘 회의도 망한 것 같습니다. 두통 언제까지 키우실 건가요? 자, 이 광고 주인님이 회사랑 연관된 건 두통약을 아니에요. 예. 이제 헤어질 시간인가 봐요. 주인님, 여기 안녕. 예, 그래요. 두통은 누구에게나 있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두통이 있을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점점 심해지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없어져요. 사람들이 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병이에요. 두통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럼 두통을 왜 올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과연 그럼 뇌가 통증을 느끼느냐? 이겁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도대체 뇌는 통증을 안 느끼는데 머리는 왜 아플까요? 뇌에는 감각신경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서 뇌에 어떤 손상을 받는다고 해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두통은 왜 오냐면 뇌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생긴다기보다 유발 인자에 의해서 뇌 주위에 있는 피부라던가 폐하 조직, 근육, 그다음에 눈, 귀의 비강에 있는 점막, 두개 안에 있는 정맥동, 경막, 지주막 내의 동맥, 일정 감각신경을 내포하고 있는 뇌신경에서
이 유발 인자위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대뇌로 올라가서 통증이라고 인지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뇌는 통증을 안 느끼는데 뇌 주변의 구조물에 의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2016년도부터 대한두통학회에서는 두통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멋진 말을 딱 내걸고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이거예요. 두통도 병이다. 사람들은 두통 병이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안 오니까 대한두통학회에서는 두통도 병이라는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통은 병이 아니에요. 두통은 증상이에요. 기침이랑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에 걸려도 기침을 하고 결핵에 걸려도 기침을 하고 폐렴에 걸려도 기침을 하는데 두통도 똑같습니다. 어떤 다른 원인이 있고 그것 때문에 두통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면 혹시 이게 중풍 아닌가 암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굉장히 드뭅니다. 두통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300개 이상 있다고 알려져 있고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뉘게 됩니다. 1차성 두통은 특별한 기질적 병이 없이 아픈 경우를 얘기를 하고 2차성 두통은 뇌종양이라던가 뇌염이라던가 뭐 아니면 내가 감기에 걸렸다던가 머리를 아픈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먹었다던가 술을 먹었다던가 이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아픈 경우를 2차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1차성 두통에는 크게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발 두통, 기타 등등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내가 맨날 아프고 한 10년 전부터 계속 아팠던 두통들은 대부분 이런 1차성 두통입니다. 만약에 2차성 두통이었다면 10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뭐 사단이 났겠죠. 2차성 두통은 외상, 누가 내 머리를 때렸어요. 아프죠. 그것도 2차성 두통인 거예요. 그 외에 뭐 뇌혈관 질환, 약물, 간염, 내과적 질환 이런 어떤 질환이 생기고 그거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환자들이 이제 외래에 와서 아니 친구들이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술을 좀 먹었는데 왼쪽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눈도 좀 빠질 것 같아. 난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두통의 양상은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개개인에 따라서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병력 청취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학적 검사도 해봐야 되고 그 증상에 맞게 필요한 CT라던가 MRI 등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머리가 아픈데 이렇게 경막 밑에 피가 있는 게 아닐까? 뇌 안에 출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아닐까? 아니면 마비가 오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머리가 아픈데 알고 봤더니 혈관 꽈리가 있어서 이게 뻥 터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면 뭐 다 사람들의 90%가 머리가 아픈다는데 뭐 괜찮겠지 이러면서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반대로 뇌출혈이라던가 뇌종양 같은 거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진통제에 의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뇌수막염이나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뭐 CT나 MRI를 찍게 되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의 변화라던가 특징적인 증상, 신경학적 징후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진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 혼자 끙끙 앓면서 이거는 무슨 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1차성 두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거는 국제두통학회에서 두통을 분류를 한 거예요. 머리가 아프죠. 자,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발 두통을 포함하는 3차 자율신경 두통, 기타 1차성 두통 이렇게 나뉘게 되고 크게 이거는 그 두통마다 1차성 두통마다의 그 유병률을 본 그래프입니다. 긴장형 두통이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편두통이 나머지 그리고 아주 드물게 뭐 희한한 병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실제로 내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편두통 환자가 되게 많아요. 긴장형 두통이랑 거의 1대1의 비율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긴장형 두통의 강도가 세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병원에 안 옵니다. 집에서 타이레놀을 먹고 쉬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반대로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긴장형 두통에 비해서 두통의 강도가 더 셉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나의 머리에 어떤 큰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 편두통의 환자들은 한 번쯤은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의 비율은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의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 무슨 두통 국제학회에서 이제 편두통을 또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하라고 분류를 합니다. 머리가 또 아프죠. 편두통엔 무조진 편두통, 조진 편두통, 뇌간 조진 편두통, 반신마비 편두통, 망막 편두통,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편두통의 증상에 대해서 보면 중요한 게 재발을 하는 겁니다. 아픈 게 발작적으로 통증이 생기는데 재발을 합니다. 두통과 두통이 생기는 그 사이에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일반적으로 두통이 시작되면 최소 4시간에서 최대 72시간 정도 지속되고 박동성으로 아픈 경우가 흔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한쪽 머리에 치우쳐서 나타나는데 이것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오심 구토, 그러니까 메스껍고 체한 것 같고 토하고 싶고 실제로 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빛이나 소리에 대한 과민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과민 반응이 뭐냐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밝은 데 가면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 시끄러우면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한테 너 머리 아플 때 뭐 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껌껌한 데 가서 잠을 자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약을 하나 복용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껌껌한 들어가서 좀 누워 있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두통의 이제 기전을 보면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외부의 자극, 빛, 소리, 냄새 등이란 외부의 자극이 중추신경계의 과민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그것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의 신경을 흥분해서 통증 유발 물질인 CGRP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3차 신경이라던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자극하고 신경 염증 물질을 이 주변으로 축적하게 되고, 이런 신경은 과감작이 돼가지고 예민하게 돼서 통증이 아닌 자극을 통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이러한 편두통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가 전체 인구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천식 환자가 8% 정도를 차지하는데, 편두통 환자는 무려 15%, 많죠. 15%, 엄청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편두통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체하면 머리 아프다, 반대인 거예요. 편두통이 생기게 되면 동반 증상으로 오심, 구토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밥을 잘못 먹었어, 그래서 머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편두통은 이름이 편두통이라서 한쪽만 아픈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측으로 아픈데 편두통인 환자도 굉장히 많고, 반대로 한쪽만 아프면 다 편두통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군발 두통이라던가 뭐 경막하 출혈이 한쪽에 국한되어 있으면 그쪽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은 되도록 안 먹고 참는 것이 낫다. 되게 미련한 짓입니다. 편두통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엔 일주일에 2회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한 번 발생해서 72시간을 아프게 되면 3일을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6일 아픈 거네요. 일주일에 6일 아프면 이게 사람 사는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안 먹고 참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인 거죠. 그리고 눈이 아픈 것은 안과 이상이다. 맞죠, 이거. 녹내장일 경우엔 눈이 아프면서 반대쪽 머리가 많고 편두통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편두통이나 군발 두통은 안과적 질환, 그러니까 눈 아픈 걸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꼭 눈이 아프다고 안과에 가면 대부분 안과에서 이상 없으니까 신경과 가보세요 하고 오게 됩니다. 편두통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비약물적 치료, 그리고 약물적 치료로 나누게 되는데, 비약물적 치료는 내가 편두통이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거를 피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커피, 스트레스, 와인 안 돼요. 스트레스, 사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죠? 하여튼 이걸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참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방 치료랑 급성기 통증 치료. 내가 한 석 달에 한 번 편두통이 생겨요. 그럼 예방 치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만 급성기 통증 치료를 하게 되고 이 나한테 잘 맞는 편두통의 약을 선택하고 그거를 그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낫고 그래서 석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전혀 인체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주일에 2번 아픈데 한 번 아프면 72시간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방 치료를 해야겠죠. 예방약들이 있습니다. 예방약은 진통 효과라고는 1도 없습니다. 머리 아플 때 먹으면 계속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두통의 횟수가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 치료를 자주 아프신 분들은 권해드립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1단계 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중에 파는 약이에요. 타이레놀이라던가 엔세이드, 아스피린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봤죠. 개보린, 사리돔, 펜잘 이런 게 1차 약제입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약국에서 살 수 있고 병원에 안 와도 2단계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비싸요. 전문의약품이라서 처방이 있어야만 타고 편두통이 아닌 통증엔 듣지도 않고 근데 편두통일 때는 이런 거에 하나도 안 듣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정할 수도 있지만 병원에 내원해서 환자의 증상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발생 빈도라던가 이런 걸 고려해서 약을 적절히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석 달에 한 번 아픈데 이거 먹으면 하나도 안 나는데 내가 요거 줬더니 막 너무 잘 듣더라. 이러면 이 사람은 이거를 사가지고 가서 그때만 복용을 하는 거죠. 예방약은 뭐 이거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참 좋은 얘기지만 잘할 수 없고 그 외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혈압약, 우울증약, 항정관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효과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편두통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던가 환자가 처한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 예방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두통의 빈도를 줄이고 그 줄인 빈도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아까 그 약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편두통의 치료 전략입니다. 요새는 보톡스도 맞습니다. 아 좋죠. 예, 여자가 많은 질환인데 보톡스를 놔줍니다.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편두통에서 보톡스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155 유닛을 머리에 이렇게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어깨에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한 달에 22일 정도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60주가 지난 다음에 석 달에 한 번 이 보톡스를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예방 치료랑 효과 거의 비슷하게 효과적으로 편두통 예방할 수 있고 이걸 하면 좋은 점이 약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3주에 한 번 아니 3주가 아니고 석 달에 한 번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은 예방약을 복용 안 해도 돼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게 보험이 안 되니까 비싸요. 비싼 거랑 주사가 아파요. 네, 주사가 아픈 거. 근데 주름은 해결돼요. 머리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너무 다행스러운 게 편두통은 여자에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 여자가 3배가 많아요. 특히 가임기 50세 이전에는 남자보다 5배가 많아요. 너무 다행스럽죠. 그리고 이런 이유가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리 주기랑도 되게 연관이 많아서 생리 때 편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쓰는 약도 또 따로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임신과 수유를 하게 되면 편두통은 좋아져요. 그래서 편두통이 있던 분들도 아기를 갖거나 수유를 하게 되면 좋아지는데 끊으면 또 생겨요. 슬프죠. 예. 그리고 경구용 피임제와 편두통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경구용 피임제가 편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짐을 동반한 편두통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두통이 생기기 전에 앞이 뿌옇게 보인다던가 흐릿하게 보이는 오라라고 하는 전조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뇌경색의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요. 근데 이 뇌경색에 효과적인 약들이 트립탄이라고 되게 좋은 약들이 있는데 그것도 뇌경색의 발생률을 높여요. 근데 경구용 피임약도 뇌경색의 발생 비율을 높아요.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가 뇌경색으로 왔는데 담배를 좀 피시면서 머리가 좀 아픈데 앞이 좀 흐릿하게 보이면서 편두통 약을 먹으면서 경구용 피임약을 먹은 거예요. 이러면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식생활과 편두통. 편두통의 유발 요인 중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에 편두통이 유발될 만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면 편두통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음식이냐 하면 아민이라고 치즈, 식초, 초콜릿, 양파, 적포도, 호두, 콩, 파인애플, 바나나, 시금치, 요구르트, 청어, 동물의 간, 콩팥에 많아요. 이걸 먹으면 안 되고 MSG 되게 많이 있죠. 특히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이라고 해서 유럽 애들이 이제 중식당에 가갖고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내가 머리가 아플까 연구를 해봤더니 중국 음식에 주로 들어가 있는 MSG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병도 있어요. 아질산염이라는 이게 좀 방부제 비스무리한 건데 소세지, 베이컨, 훈제 뭐 이런 거에 들어있고 핫도그 먹으면 머리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질산염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또 아스파탐이라고 단맛을 내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청량음료, 껌, 저칼로리성 아이스크림, 디저트 이런 게 들어가요. 뭐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정말 편두통이 심하면 이런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5분 남았네요. 빨리 할게요. 자, 긴장형 두통이라고 이제 제일 인시던스가 높은 건데 이거는 근육 수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언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게 저예요. OCS 봐야 되고 팩스 봐야 되고 EMR 봐야 되죠. 당직의 중환자실 환자의 오늘 원장님은 기분이 좋을까? 오늘은 내가 제 시간에 집에 갈 수 있을까? 졸린데 밥도 못 먹고 강의까지? 오늘 강의 어떡하지? 이러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긴장형 두통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좋아지게 하냐면 이제 강도는 편두통에 비해서는 이거는 세진 않아요. 그래서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좀 취미 활동 같은 거 해서 기분 좀 좋게 하고 원장님 안 보고 잔소리 절 듣고 환자 조금 보고 집에 일찍 가고 이러면 좀 좋아져요. 그 다음에 군발 두통. 군발 두통은 너무 슬프게 남자한테 생겨요. 네. 편두통의 15분의 1밖에 안 되는 되게 적은데 남자한테 생겨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특정한 계절에만 생겨요. 나는 봄 하면 얘는 봄에만 생겨요. 봄에 6에서 12주만 아파요. 근데 밤에만 아파요. 그래서 한 1시쯤에 머리가 아파서 깨는데 편두통 환자들은 껌껌하고 어두운데 조용한 데 가서 자잖아요. 반대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날뛰어요. 벽에 머리를 쿵쿵 박고 있어요. 너무 아파서. 치료 방법은 입원을 시켜서 산소를 줘요. 그럼 좋아져요. 이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약물 과용 두통이에요. 할머니들, 저기 그 삼남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들한테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승하라는 시인이에요. 시인. 이 시인이 쓴 시가 어머니의 두통약 뇌신이라는 시를 썼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 이게 그 뇌신이라는 약인데 보면 펜잘이에요. 아세트아미노펜이란 펜잘, 카페인, 엔세이드. 그러니까 두통약 3개를 짬뽕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골에 가면 약국에서 그냥 팔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이 다 갖고 있어서 허리 아프면 뇌신 하나, 머리 아프면 뇌신 하나, 뭐 해도 뇌신 하나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머리가 안 아파요. 이렇게 섞여 있는데 안 아프겠지. 문제는 자주 아파요. 매일 아파요. 매일 먹어요. 뇌신을. 이거 부자 됐을 거예요. 이거 1000회당 제약 부자 됐을 거예요.
지금도 팔아요. 이 약은. 지금도 할머니 뭐 먹어요? 하면 뇌신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내가 치료를 위해서 이게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두통을 이제 약을 먹는 문제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약을 과용하게 되고 그러면 더 자주 아프고 더 과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약 말고도 일반적으로 이제 혈관 확장제라던가 뇌압을 증가시키는 약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진통제들, 예를 들어서 두통약으로 많이 쓰는 트립탄이라는 약이라던가 카페인, 오피오이드 이거 많이 써요. 정형외과 같은 데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경구피임제 이런 것들이 다 약물 과용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꼭 알아야 돼요. 특히 그럼 도대체 내가 머리를 아픈데 언제 병원에 가야 되냐. 첫 번째가 옛날에 머리가 아팠는데 오늘 머리 아픈 건 옛날에 머리 아픈 거랑 달라요.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50세가 될 때까지 머리가 한 번도 안 아팠는데 머리가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에 힘을 줬어요. 똥을 싼다던가 뭐 하여튼 배에 힘을 줬어. 뭘 했는데 배에 힘을 줬어. 근데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지주막하 출혈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꼭 가야 돼요. 그 이외에 내가 신경학적 변화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앞이 안 보인다던가 한쪽에 마비가 생긴다던가 이러면 병원에 가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궁금한 게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1분 남았어요. 1분 남아서 자, 편두통 유전인가요? 아니에요. 자, 한쪽 머리만 아픈 편두통인가요? 아니에요. 자, 진통제는 어떤 게 좋은가요?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맞는 게 달라요. 그다음에 두통이 오래될수록 심각한가요? 아니에요. 한쪽만 아프면 편두통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두통이 있으면 뇌 촬영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자, 다 됐죠? 궁금한 거 다 됐죠? 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두통이 뭘까? 편두통일까? 요거 맞으면 편두통이에요. 그러면 제 외래를 오시면 돼요. 자, 요거 맞으면 긴장형 두통이에요. 제 외래로 오시면 돼요. 자, 만성 두통일까? 15일 이상 아파. 맞아요. 만성 두통이에요. 근데 또 진통제도 10번 먹어요. 하루에 한 번씩 10일 이상 먹어요. 그러면 당신은 약물 과용 두통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꼭 와야 돼요. 감사합니다.